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3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입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열들입니다. 오늘은 그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열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교과서를 잘 읽고 수열이 무엇인지,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비 수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하고 예제 문제들을 풀려고 시도를 해보고 오셨습니까? 방금 제가 말한 일들을 하고 온 사람들은 수열에 관해서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예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방송을 잠시 끄고 여러분이 책을 먼저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 방송을 들어주세요. 효과가 몇 배는 더 좋을 겁니다. 수열이 뭘까요?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입니다. 숫자를 써서 표현하는 값이죠. 열은 줄열자입니다. 그래서 수열은 수로 이루어진 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적성 검사라는 것도 했습니다. IQ는 지능지수라고도 하죠. 요즘은 이 검사들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요즘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비슷했는데 무엇을 측정하느냐? 언어 능력, 낱말 뜻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수리 능력, 공간지각력, 이 세 가지 영역의 문제들을 많이 주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풀어내면 그걸로 점수를 만들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적성검사는 어떤 직업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요. IQ는 같은 나이에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딱 평균이 나온 사람의 IQ를 100으로 이렇게 정해서 주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 중에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지각력이 딱 평균에 있는 사람이 100점이었던 거죠. 공간지각력은 이런 사키나무 그림 같은 것을 주고서 이 사키나무는 몇 개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보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수리 능력 문제들입니다. 수리 능력 문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 3, 네모를 비워놨어요. 얼마입니까? 그렇죠. 7이죠. 1, 2, 4,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8이죠. 2배씩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7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 어떻게 되느냐? 1에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됐죠. 2에 더하기 2를 하면 4가 됐죠. 4에 더하기 얼마를 해야 할까요? 3을 해야겠죠. 그러면 7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7도 답이 되고 8도 답이 되는 그런 문제죠. 또 이런 것도 나오죠. 1, 4, 9 얼마이겠습니까? 그렇죠. 16입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으로 가죠. 그리고 이런 곤란한 문제도 있어요. 0, 3, 8 얼마일까요? 답은 15입니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위에 줄에 있는 수들을 보세요.
1, 4, 9, 16. 1씩 작죠? 예, 1의 제곱 빼기 1. 그래서 0이고, 이거는 2의 제곱 빼기 1. 그래서 3이고, 이건 3의 제곱 빼기 1. 이래서 8입니다. 이걸 알아차린 사람은 여기는 4의 제곱 빼기 1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15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IQ 테스트를 하거나 적성 검사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풀었는데 이런 게 나오면 헷갈려서 못 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들의 경우에 이런 곳에는 숫자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그냥 숫자들을 많이 다룬 감각으로 푸는 거 말고 규칙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즐거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수열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 수열을 보고 이런 검사들에서 나왔던 바로 이런 문제들이 수열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참 즐거웠습니다. 수학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데 수열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 경험이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열을 통해서 우리는 규칙이 있는 수들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 수. 그래서 이 수열을 배우고 나면 앞날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많은 일들에서 어떤 숫자와 관련된 규칙을 발견한다면 먼 미래에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수열을 배우고 나면 그런 실용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등차 수열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등차 수열에서 등은 무슨 뜻이죠? 같다는 뜻입니다. 차는 뭘까요? 말 그대로 차이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같은 수열이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해봤던 1, 3, 5, 7 이게 계속하면 n번째 수는 2n-1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죠. 차이가 같다고요? 차이가 지금 얼마씩입니까? 뒤에 있는 수와 앞에 있는 수의 차이는 2씩입니다. 2. 이렇게 수들의 차이가 2씩 되는 게 등차 수열인데 이 차이들이 똑같은 경우 이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이 차이들을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걸 일반화해서 문자로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A1, A1 이렇게 적습니다. 두 번째 것은 A2 바로 이것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이 1인 겁니다. 이걸 제1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1항 항들입니다. 항씩 할 때 그 항들과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A1, A1 할 때 이 숫자 1은 자연수들을 적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수로 적습니다. A2, A3, A4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렇게 해서 이것은 n번째 항입니다. n번째 항이니까 an이라고 적습니다. 이게 n째 항이고 제 n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n이라는 숫자는 좀 일반적인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번째 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일반항. 이 n번째 항은 일반항입니다. 이렇게 일반항이 AN인 수열 전체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항이 AN인 수열은 이렇게 AN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양쪽에 있는 이 기호는 중괄호도 아니고 집합기호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뜻하는 겁니다. 일반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죠.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공식 첫 번째입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B와 같다. 이게 일반항 AN에 관한 공식인데 여기서 A는 첫 번째 항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항. B는 공차를 나타냅니다. 공차. N은 항수죠. 위에 적었던 예를 가지고 나타내보죠. AN은 첫 번째 항이 1이죠. 첫 번째 항이 1입니다. 1 더하기 m-1 곱하기 공차가 2죠. 곱하기 2. 이것입니다. 이걸 풀면 1 더하기 2n-2니까 정리하면 2n-1이 되죠.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2n-1 맞죠? 2n-1입니다. 자, 조금 더 알아볼까요? 등차 수열에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란 것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뒤의 항은 앞의 항 더하기 공차와 같다. 이게 등차 수열 맞죠? 앞의 항 더하기 공차가 뒤의 항이 되죠. 앞의 항 더하기 공차가 뒤의 항이 되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리고 또 등차 중앙이란 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중자가 눈에 띄죠. 가운데 중자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는 뜻입니다.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바로 가운데 항인 B가 등차 중앙인 겁니다. 이 경우 B는 2분의 A 더하기 C와 같다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져볼까요? 이 B는 A에 공차 D를 더한 거죠. B는 A 더하기 D입니다. 그리고 C는 A에 공차 D, 2D를 더한 거죠. C는 A 플러스 2D입니다. 이 일반항 공식 넣어봐도 C는 A 플러스 2D가 되죠. A 플러스 세 번째 아니가 3-1, 2D. A 플러스 2D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A하고 C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C는 이렇게 되죠. A와 C를 더하면 이것은 2A 더하기 2D죠. 이거는 2배 A 더하기 D니까 A 더하기 D가 뭡니까? B죠. 바로 2B와 같죠. A 더하기 C는 2B와 같구나. 그럼 B는 2분의 A 더하기 C네요. 바로 이거네요. 그래서 등차 중앙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 단원의 두 번째 중요한 공식,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SN은 2분의 M, A 더하기 L. 여기에서 L은 n번째 항입니다.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의 교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 꼭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이 공식을 외워도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이해를 한 뒤에 수열의 합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공식을 외우면 여러분들은 실제 응용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걸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 공식은 또 다른 모양이 있죠.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 공식이 더 많이 쓰입니다. 외울 수밖에 없군요. 항수 첫 번째 항 공차를 알면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번째 항이 L이 a 플러스 n-1d죠. 그걸 여기 집어넣었기 때문에 공식이 모양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외워볼까요?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괄호, 중괄호 이런 것들은 공식을 외울 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괄호, 괄호들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울 때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리면 되고 여기에 있는 문자와 숫자만 말하면 됩니다.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외우세요. 자, 예에 있는 이 수열의 합을 이 공식들로 한번 알아내 볼까요? 먼저 위의 공식을 쓰죠. Sn은 2분의 n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첫 번째 항이 1이죠. 1 더하기 n번째 항 2n-1이죠. 1-1 사라지니까 2분의 n 곱하기 2n이 되죠. 2와 2가 약분되니까 이것은 n제곱이 되는군요. Sn이 n제곱이군요. n1까지 합이 n제곱입니다.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n1까지 합 Sn을 또 구해볼까요? 자, 두 번째 공식을 쓰면 2분의 n 곱하기 2a, a가 1이죠. 2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2. 이것을 계산하면 2분의 n 2 더하기 2n-2 이렇게 되죠. 이것은 2와 마이너스 2가 사라지니까 역시 2분의 n 곱하기 2n이 되는군요. 2와 2 약분하면 n제곱, 합은 n제곱 같게 나오죠. 자, 등차 수열을 할 만합니까? 등차 수열은 수열이 규칙이 간단하죠. 늘 같은 수가 더해지는 것. 우리가 간단하다고 느끼는 것, 이거 왜 그렇게 느낄까요? 뭐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등차 수열이 간단하게 보였다는 것은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 공식을 외워두면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자주 쓰이는 간단한 수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등비 수열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살펴볼까요? 자, 등비 수열에서 B는 뭘까요? B는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비율입니다. 비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했던 그 수열 하나를 가져와 보죠. 1, 2, 4, 8 이렇게 가는 이 수열이 등비 수열입니다. n번째 항은 2의 n-1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죠? 앞에 항에다 20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죠.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다음 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항 나누기 앞에 항
뒤의 항 나누기 앞의 항. 이 비율이 2가 됩니다. 이 비율을 공통비라고 해서 공비라고 합니다. 공통된 비율이어서 공비입니다. 이 등비수열에서도 일반항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R의 n-1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R은 바로 이 공비입니다. 위에 있는 예에서 AN을 구해보죠. AN은 첫 번째 항이 1이죠. 1 곱하기 공비 R이 2죠. 2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2의 n-1제곱이군요. AN은 2의 n-1제곱입니다. 자, 등비수열에서도 몇 가지 성질을 더 알아볼까요? n 플러스 한 번째 항 AN 플러스 1은 AN과 어떤 관계일까요? 뒤의 항은 앞의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죠. 그래서 RAN입니다. 뒤의 항은 앞의 항에 공비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AN 플러스 1은 RAN과 같죠. 이런 관계를 보이는 수열이 있다면 이것은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등비중앙이란 말도 알아볼까요? 조금 전처럼 A, B, C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 가운데 있는 항인 B가 등비중앙이겠죠. 등비중앙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B제곱이 앞뒤에 있는 AC의 곱과 같습니다. B제곱이 AC와 같은 거죠. 자, 이것도 조사를 해보죠. B는 A에다가 R을 곱한 것과 같죠. C는 A에다가 R을 두 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A하고 C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C를 곱한 AC는 A 곱하기 AR제곱이니까 A제곱 R제곱이네요. 이것은 AR의 전체 제곱이군요. AR이 바로 B죠. 그러니까 B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B제곱이 AC와 같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공식이 또 하나 더 나오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R이 1이 아니다 일 때와 R이 1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R이 1이 아닐 때 SN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저는 이걸 외우고 지냅니다.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라는 공식과 이것은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워도 됩니다. SN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R이 1일 때 이 공식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R이 1인 경우는 여기 분모가 0이 되니까 이 공식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자, R이 1인 경우 n항까지 합은 첫 번째 항이 A라면 두 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R이 1이니까 또 A죠. 그 다음 항도 A.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n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그것도 A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는 몇 개죠? 바로 n개죠. 이것들의 개수가 n개입니다. A가 n개 있으면 얼마입니까? 당연히 NA죠.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굳이 따로 외울 필요도 없죠. R이 1이 아닐 때의 공식. 이것 SN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을 실생활에 이용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공식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전기예금의 원리학계입니다.
말이 어렵죠. 정기예금, 원리합계. 자, 정기예금이란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정은 정해진, 기는 기간입니다. 얘는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금은 돈을 말하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죠.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좀 많은 액수의 돈을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6개월, 1년 같은 기간을 정해서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이걸 맡아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저한테 이자를 주세요. 이런 예금입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원금은 원래 맡긴 돈이죠. 리는 이자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원금과 거기에 붙은 이자를 다 찾을 때 그 합계가 얼마인가 하는 게 원리합계입니다. 바로 은행에서 받아올 돈인 거죠. 요즘은 또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복리로 예금을 합니다. 복은 겹칠복자죠. 겹칠복. 복리란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을 다시 원금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요즘 동거래에서는 대부분 복리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기 편한 전자계산기들이 있거든요. 공학용 계산기 아시죠? 공학용 계산기. 이런 계산기들을 사용하면 복리로 원리합계를 계산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복리로 계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리로 계산을 할 때 예금을 한 사람은 훨씬 이익이 되거든요. 누구나 큰 이익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많은 거래들이 복리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복리, 정기예금의 원리합계, 이 공식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은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공식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정기예금의 원리합계 공식은 A 1 플러스 R의 N제곱입니다. A는 원금이죠. R은 이율입니다. N은 그 기간이 몇 번이었나 하는 거죠. 기간. 자, 이 공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리가 뭔지도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원금을 A, 연이율을 R, 연이율이란 것은 1년 단위로 이율을 붙였을 때입니다. 연이율 R일 때 1년 후의 원리합계를 볼까요? 자, 원금 A1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율 R을 곱한 것만큼 이 이자가 되겠죠. 원금 곱하기 이율. 이것이 원금이고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죠? A, 공통인수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이게 1년 후 원리합계입니다. 원금 A1을 1년 동안 정기예금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 만큼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2년 후 원리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2년 동안 맡기면 1년이 지난 뒤에 이 A 1 플러스 R을 2년째의 원금으로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원금이 A 1 플러스 R이 된 셈이죠. 이 원금에다가 2로 R을 곱한 이자를 따집니다. 원금 곱하기 R. 자, 이것은 어떻게 되죠? 공통인수가 A 1 플러스 R이죠. 그럼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 2년 후에는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3년 후 원리합계. 3년 후 원리합계는 원금이 A 1 플러스 R의 제곱이죠. 거기 A 1 플러스 R의 제곱에 2를 R을 곱한 거죠. 이것이 이자가 됩니다. 공통인수가 A 1 플러스 R의 제곱이고 1 더하기 R이 묶여 나오죠. 그럼 이것은 A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해서 N년 후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N년 후 원리합계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바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전기예금의 원리합계인데 이 공식은 은행에서 전기예금의 원리합계를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 감소하는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그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 원금 1만 원을 1년마다 복리로 연 이율 2%로 10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합계는 단 1.02의 10제곱은 약 1.22로 돈다. 자, 이걸 써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원리합계는 공식이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었죠. 이 공식을 써서 우리는 풀 겁니다. 자, 원리합계는 원금이 얼마죠? 1만 원이죠. 1 곱하기 1 더하기 연이율이 2%입니다. 2%는 비율이 얼마인 거죠? 0.02죠. 이것의 10제곱. 10년이니까 10제곱. 그럼 1.02의 10제곱이군요. 1.02의 10제곱은 1.22. 1.22. 1만원, 만원 단위는 생략했었죠. 그래서 단위는 만원. 1.22만원이 됩니다. 원금 1만원을 연이율 2%로 10년 동안 예금하면 1.22만원, 12,200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계산이 간단하죠. 이게 바로 정기예금입니다. 이게 정기예금이죠. 10년 동안 만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돈을 찾아오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지내는 것, 이런 게 정기예금입니다. 은행에 만원을 10년 동안 딱 맡기면 12,200원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이 원리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세상 일에 적용하는 겁니다. 올해 기역시의 인구는 30만 명이고 해마다 인구가 2%씩 증가한다고 할 때 10년 뒤의 인구는 단 1.02의 10제곱은 약 1.22로 돈다. 이런 조건은 언제나 문제가 나올 때 붙여줍니다. 붙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02의 10제곱을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1을 10번 곱하면 되겠죠. 자, 10년 뒤 인구가 궁금하군요. 자,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10년 뒤 인구는 A가 30이죠. 30만 명입니다. 30 곱하기 1 더하기 0.02의 10제곱이군요. 30 곱하기 1.02의 10제곱이네요. 1.02의 10제곱이 역시 1.22니까 30 곱하기 1.22. 자, 이것을 계산하면 36.6이 나오네요. 단위는 만 명이었죠. 인구가 36.6만 명이 됩니다. 6만 6천 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10년 뒤에 인구가 6만 6천 명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안다면 6만 6천 명이 더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장소를 미리 주택지로 확보를 해 놔야겠네요. 그리고 36만 6천 명이 살 만한 하수관을 만들어야 될 거고, 도로도 그만한 정도의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넓혀 놓아야겠네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어떤 일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전기예금 공식 A 1 플러스 R의 N제곱을 이용해서 앞날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수열이 쓸만하죠? 자, 이번엔 전기적금의 원리학계에 관해 알아볼까요? 전기적금의 원리학계는 좀 전에 다루었던 전기예금의 원리학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전기적금은 뭘까요? 적은 사을 적자입니다. 샀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돈을 은행에 계속 갖다가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기적금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알면 정말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예를 풀어보면서 전기적금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해보고 전기적금의 원리학계를 구하는 방법도 실제로 알아봅시다.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매년 초에 30만 원씩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단 연이율은 1%이고 1.01의 10제곱은 약 1.10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이란 것은 계속 돈을 갖다 샀는 거죠. 매년 초에 30만 원씩 10년 동안 은행에 갖다 샀는 겁니다. 이렇게 정기 적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큰 돈이 없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돈을 은행에 계속 갖다 맡겨서 마침내 큰 덩어리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년 초에 30만 원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럼 이것이 10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년 말까지 이 돈이 쭉 은행 속에 들어가 있죠. 10년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30만 원의 원리합계는 10년 뒤에 얼마가 되죠? 30 곱하기 1 더하기 이율 0.01의 만 10년 동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10제곱 이렇게 되죠. 이 30만 원에 대한 원리합계는 바로 이만큼입니다. 2년 초에도 또 3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또 이것을 맡깁니다. 맡기면 10년 말까지 갑니다. 이 돈은 찾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죠? 만 9년 동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의 원리합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30 곱하기 1 더하기 0.01의 9제곱이 되겠죠. 조금 전에 사용했던 전기 예금의 원리학계 공식을 잘 쓰고 있죠. 또 3년 초에 30만 원을 은행에 맡깁니다. 그것은 10년 말까지 몇 년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죠? 8년 동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원리학계는 30 곱하기 1 더하기 0.01의 8제곱이 되죠. 이렇게 계속 합니다. 이렇게 계속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마지막 10년 초에 또 3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맡깁니다. 이 돈은 10년 말에 찾을 때까지 얼마 동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딱 1년 들어가 있죠. 그래서 30 곱하기 1 플러스 0.01에 1제곱이 되는 거죠. 1제곱은 1은 안 써도 되죠. 자, 10년 뒤에 여러분은 얼마를 찾아와야 됩니까? 바로 이 돈을 다 합쳐서 받아오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기적금의 원리학계입니다. 정기적금의 원리학계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따로 공식은 없고 이 그림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매년 갖다 맡긴 그 금액에 대한 원리학계들을 다 모으는 이 그림을 그려내면 정기적금의 원리학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다 합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등비수열의 합이군요. 첫 번째 항이 이렇고, 네, 10번째 항은 이거죠. 공비는 1.01, 바로 1.01,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1.01이 공비죠. 자, 그럼 원리학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것 30 곱하기 1.01 더하기 두 번째는 30 곱하기 1.01의 제곱이겠죠. 더하기 30 곱하기 1.01의 세제곱.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1.01의 9제곱 더하기 30 곱하기 1.01의 10제곱이 되죠. 이것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SN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자, R 1.01이죠. 1.01 빼기 1분의 A 30 곱하기 1.01이죠. 곱하기 1.01에 항이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것을 계산하면 0.01분의 30 곱하기 1.01 곱하기 1.01의 10제곱은 1.105라고 했죠. 1.105 마이너스 1 분자분모에 100을 곱하면 1분의 30 곱하기 101 곱하기 0.105가 되죠. 계산을 하면 318.15가 됩니다. 저는 계산기로 계산을 했습니다. 단위는 뭘까요? 만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매년 초에 3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하면 10년 말에 가서는 318만 1,500원을 찾아올 수 있네요. 이렇게 정기적금의 원리학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비수열을 잘하면 세상에 계산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죠.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원리학계들만 구할 줄 알아도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수많은 돈 거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등차수열, 등비수열 같은 특정한 수열을 넘어서서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수열의 합과 일반 항의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n항까지 합 SN이란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 더하기 AN 이렇게 되죠. 그리고 n-1항까지 합 Sn-1 이란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계속 가서 AN-1까지죠. 딱 여기까지죠. 이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볼까요? 빼보면 좌변은 Sn 빼기 S의 n-1이 되죠. 우변은 A1 빼기 A1은 0이 되고 A2 빼기 A2 0, A3 빼기 A3 0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AN-1 빼기 AN-1 이것도 0이 돼서 사라지네요. 그럼 남는 것은 AN 뿐이군요. AN 이렇게 하면 일반항 AN은 n항까지 합 SN에서 그 바로 앞 항까지의 합인 Sn-1을 뺀 거죠. 이런 관계가 나왔군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반항 AN은 n항까지 합 빼기 n-1항까지 합. 그러나 이것은 n이 2 이상인 경우에만 통하겠죠. 두 번째 항 이후에만 통하는 규칙입니다.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첫 번째 항하고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A1도 이 식에 포함이 되지만 어떤 때는 이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합과 같다. 두 번째 항부터는 Sn 빼기 Sn-1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열에 관해 잘 알 것 같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수열의 기초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공부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합, 그리고 전기예금의 원리합계 수열의 합과 일반항 공식은 다 외우셨습니까? 방금 말한 이 공식들은 항상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수열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수열 문제들을 쉽게 풀고 더 높은 단계의 수열 문제도 이해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한 공식들을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수열 단원을 공부하는 게 쉽도록 준비를 하고 다음 단원부터 공부를 해주세요. 다음 제38회 방송에서는 수열의 합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